회장님, 왜 눈물을 흘리세요? 새벽 2시 30분이었어요. 청담동 루미에르 본사 VIP 룸에는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는 충격적인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질문은 은주의 머릿속에서 끝없는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은주 54살입니다. 대한민국 뷰티업계를 장악한 여제입니다. 전국 147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루미에르 그룹의 창업주였죠. 세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얼마 전 제 앞에 나타난 신입사원 김수진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0년 전 묻어둔 비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강은주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김수진의 손가락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VIP룸 안에 아직도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김수진이 자신의 목에 걸린 나비 펜던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나비 날개에 새겨진 세 개의 작은 점과 곡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패턴이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제 입에서 떨리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김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제가 30년 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던 작은 점이 있었죠. 회장님, 혹시 제 엄마를 아세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맨 그 목소리,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그 얼굴. 과연 이 젊은 여자가 제가 30년 전 제품에서 놓아준 그 아이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긴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VIP룸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가 차가운 금속감을 전해왔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시계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스카이라인. 제가 일군 루미에르 본사 24층에서 내려다보는 이 야경은 언제나 저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30년 전과는 천지 차이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0년 전 1992년 구로공단의 매캐한 공장 냄새가 코끝에 되살아났습니다. 20살 은주는 오전 6시 사이렌 소리에 기상하고 하루 종일 삼성직물 2층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몸에 걸친 샤넬 수트와 까르띠에 시계는 30년 전 과거의 저에겐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입니다.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인 핸드케어로 부드럽지만 재봉틀에 찔린 바늘 자국들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 기숙사 4층 복도에서 들려오던 라디오 소리, 새참 시간에 언니들과 나눠 먹던 주먹밥,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정훈이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 향이 아직도 아련히 생각납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장님, 김수진 양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보고였습니다. 감시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해결할 문제입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구로공단 방향으로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 밤처럼 말입니다. 일주일 전 오전 9시 강은주는 청담동 루미에르 헤어살롱 3층 VIP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배정된 인턴 사원이었습니다. 신촌점에서 넘어온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배경이었던 내용이 얼핏 기억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수진입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음색이어서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했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저 새로운 직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정중히 숙이는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28살쯤, 키는 165 정도,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화장기가 없어 보이는 얼굴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진이 케어 용품들을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손놀림이 깔끔하고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친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더 정확히는 그리워하던 누군가처럼 가슴이 이유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케어받으러 오셨죠? 수진이 능숙하게 가방에서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클렌징 오일, 토너, 에센스, 우리 회사 최고급 라인들을 다루는 솜씨가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예전에 잠깐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때부터 루미에르 제품은 제 꿈이었어요. 공장? 그 단어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은주도 공장에서 일했었습니다. 똑같은 처지여서 그랬을까? 수진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케어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목걸이가 유니폼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그 펜던트의 모양, 그 크기, 그 빛깔이 기억 속 무언가와 겹쳤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수진이 다시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두근거릴까? 예쁜 목걸이네요. 은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지 정확히 30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 네, 회장님. 다른 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이것만은 계속 지니고 있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진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발라주는 그 손가락들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손길처럼 케어를 받으면서 저는 김수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작업하는 자세, 집중하는 표정, 가끔 내뱉는 한숨까지 모든 것이 기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젠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한동안 침묵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김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어색해진 침묵을 깨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듯이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 슬픈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자장가. 은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사에 별 하나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 하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뱃속의 아기에게 매일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수진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손이 제 볼에 닿는 순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은주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왜 눈물을 흘리세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티슈를 건네며 걱정했습니다. 그 배려하는 마음까지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케어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사람처럼.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30년 전 기억 속 무언가와 포개졌습니다.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운명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케어가 끝난 후 수진이 남긴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겐 또 다른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공장의 기름때 냄새였죠. 1992년 겨울 강은주는 구로공단 삼성직물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미싱 소리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드르르르, 드르르르. 18시간 내내 들어야 하는 지옥 같은 소리였죠. 기숙사는 한 방에 4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제 침대는 창가 구석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샜고 겨울엔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듬해 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공장 관리 보조 일을 했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재봉틀이 고장나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가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꿈은 있어요? 꿈이라니. 은주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없어요. 정훈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저는 있어요. 넓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외국. 은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가난한 여공과 미래의 엘리트. 결국 예정된 비극이었을까요? 정훈이는 다정했습니다. 어쩌다 야근이 없는 날이면 퇴근 후에 만나서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 은주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훈 씨, 나 아기가 생겼어.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라 당황이었습니다. 확실해?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차가운 침묵. 그리고 은주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 그에겐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현재도 버거웠습니다. 얼마 후 정우는 사표를 냈습니다. 미국 유학이 확정됐다면서.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주저하면서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 봉투를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꼭 연락할게. 꼭.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정우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기숙사 작은 방에서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별 하나,
나, 밤하늘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은주는 자신과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주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은주 임신했대. 소문이 공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공장장이 저를 불렀죠. 강은주, 너 임신했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 해고됐습니다. 이유는 근무태만, 임신은 근무태만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혼전에 임신한 여자는 다른 여공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은주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등을 찔렀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은주는 배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김영순이에요. 사회복지사예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친절한 말이었죠.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출산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김영순 복지사 선생님은 저를 영등포에 있는 새봄의 집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출산 전까지 은주는 따뜻한 방, 깨끗한 이불,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도움을 받으며 안락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산일이 다가오자 막막한 현실이 다시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출산 후가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은주는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입양을 고려해 보세요. 아이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더 나은 선택, 나보다 나은 부모. 가슴은 아팠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일 은주는 오랜 시간 진통 끝에 작고 빨간 여자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안녕, 수진아. 이수진. 이름도 미리 지어뒀습니다. 성은 야속했지만 이정훈 아빠의 성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은주는 출산 후 2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밤새 안아서 재우고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곧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정하셨나요? 김영순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드릴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를 입양 보내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은 펜던트로 나비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은주는 가진 돈 전부를 털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비 펜던트를 장만했습니다. 수진아, 이걸로 엄마를 기억해. 수진이의 조그만 목에 펜던트를 걸어주며 은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입양 가족이 왔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아기를 건네주며 은주는 수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야. 바람에 중얼거린 약속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나비 펜던트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딸을 다시 찾겠다는 다짐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TV 화면에 새봄의 집이 나왔습니다. 영등포 미혼모 시설에 큰 화재가 난 거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시커멓게 탔더군요. 코를 찌르는 탄내가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재와 연기가 뒤섞인 냄새였죠.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김영순 선생님은 어떻게 됐는지요?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피시키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입양 기록도 모두 탔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은주는 무릎에 모든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유일한 단서가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김영순 선생님도 입양 기록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화재 현장을 떠나며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비 펜던트 사진을 꼭 쥐고 말이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반드시 찾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말이죠. 그때 강은주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공순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했죠. 서울에만 수백만 명이 사는데 맨손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공만이 딸을 다시 만날 방법이었습니다. 강은주는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미용실 청소부터요. 마음속엔 불타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을 찾겠다는 간절한 염원이었죠. 매일 밤 나비 펜던트 사진을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를 반드시 찾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강은주는 작은 미용실 청소부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뷰티업계의 여제가 됐습니다. 루미에르 그룹, 전국 147개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연매출 3천억 원, 직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청담동 본사 24층 회장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였습니다. 무지개빛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우러러봤습니다. 회장님, 백화점 오픈 시기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비서가 스케줄표를 건넸습니다. 기자 간담회는 오후 2시고요. 화려한 일정들이었습니다. 54살 성공한 여성 CEO로서 바쁜 나날이었죠. 하지만 매년 같은 날이면 모든 걸 멈췄습니다. 3월 15일 수진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약속을 취소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무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비서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 샹들리에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쳤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규칙적이고 냉정한 시간의 흐름이었죠.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비 펜던트 사진이 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했죠.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갓난아기, 지금쯤 28살이 됐을 딸을 상상했습니다.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저를 닮았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밤하늘에 혼자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30년 전처럼 말이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강은주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잃어버렸죠. 성공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딸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혼잣말로 위로했습니다.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흘러간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리움도 깊어졌습니다. 그의 겨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강남역 뒷골목 어느 빌딩 지하에 흥신소 간판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회장님. 중년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찾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 딸을 찾고 싶습니다. 언제 헤어지셨나요? 30년 전입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있으신가요? 나비 펜던트 사진을 건넸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요? 목에 이 펜던트를 걸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이에요. 일주일 후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흥신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김수진, 나이 28세, 루미에르 신촌점 직원입니다. 아닙니다. 제 딸은 이수진입니다만. 은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입양되었던 위탁 가정이 김 씨라서 김수진으로 개명했답니다. 사실 확인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떨리는 손에 힘을 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첫 장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얼마 전 만난 그 직원이 틀림없었습니다. 틀림없이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김수진 직원. 정말 그 직원이 제 딸이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일치합니다. 김 실장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맞았습니다. 수진이 태어난 바로 그날이었죠. 출생지도 확인됐습니다. 김 실장은 또 다른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세봄의 집이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목 부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나비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점과 곡선, 30년 전 제가 특별히 주문한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여자가 회장님 딸이 맞습니다. 김 실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하죠? 그냥 가서 말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를 거부하면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딸인데요. 하지만 은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없이 살아온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받아들일까요? 며칠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는 파일을 가슴에 품고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찾았다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과연 수진이는 저를 엄마로 인정해 줄까요? 며칠 더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태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태준, 루미에르 전 이사였습니다. 지난번 경영진 교체 때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TV를 켜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 그룹 내부 고발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태준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은주 회장과 김수진 사원은 친모녀지간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강은주 회장이 30년 전 버린 딸을 몰래 찾아서 회사에 입사시켰습니다. 루미에르는 가족 기업이 아니라고 홍보해놓고 갑자기 딸이 나타나자 특별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며 루미에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은주 회장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합니다. 특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아무런 특혜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직원으로 채용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김태준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출생 기록, 입양 기록, 흥신소 조사 파일까지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그 자료들을 구했을까요? 분명 누군가 배신했을 겁니다. 은주는 급히 신촌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진 사원은 어디 있어요? 아, 그게 뉴스 보고 나서 어디론가 나갔는데요. 언제요? 1시간 전쯤요. 은주는 전화를 끊고 신촌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장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강은주 회장이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딸을 왜 숨기셨습니까? 불법 특혜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강은주 회장은 보디가드들의 도움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딸이래. 그래서 특별 대우 받은 거구나. 매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김수진 사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울면서 나갔습니다. 은주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매장을 나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칼로 베이듯이 아팠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이렇게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를 찾기 위해 온 서울을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김수진 씨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회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은주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히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헬스칸 얼굴이 더 까칠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의 다정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었니? 걱정했어. 사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하얀 봉투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사표는 왜?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뉴스 다 봤습니다. 저를 이용하신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우연히 만난 거 맞나요?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게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요? 30년 동안 저 없이 잘 사시다가 갑자기 왜 나타나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찾느라고 평생을 보냈어.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야,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만하세요. 수진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때 버리셨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수진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너무 어렸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다시는 딸을 잃을 수 없어. 제 입에서 간절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내 유일한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비서를 밀치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모녀 상봉이 감동적이네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네, 바로 접니다. 진실을 폭로한 사람. 김태준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요. 수진아.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고, 저는 수진이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김태준이 막아섰습니다. 간절했던 고백의 순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또 다른 이별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긴급 소집된 루미에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민수 전무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태준의 의도대로 공정성 위반과 특혜 의혹으로 회장직에서 강제 해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루미에르 회장직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의외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되찾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수진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는 수진을 보며 가슴이 조였습니다. 큰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수진이의 작은 몸이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때때로 한숨을 쉬거나 손을 비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적혈구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백혈병 초기 증상으로 보인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백혈병,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수 검사를 더 해봐야 확실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수치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은주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가 우선이고 상태에 따라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중에 적합한 기증자가 있으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수진에게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강은주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을 확인했습니다. AB 음성형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자와 정확히 같은 혈액형이라며 정말 희귀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유전자가 증명하는 모녀 관계였습니다. 바로 체열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늘이 팔에 들어가는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다음 날 오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수진을 봤습니다. 여러 기계에 둘러싸여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삐삐.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와서 차트를 펼쳤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골수 적합성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이식 성공률이 95% 이상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완벽한 적합성,
모녀의 유전자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수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힘든 과정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딸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새벽 5시쯤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너가 쓰러져서 차민호라는 사람이 데려왔단다. 수진이는 차민호를 약혼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이사회가 열린다고. 신경 쓰지 마. 이미 해임됐어. 해임이요?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어.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일이야.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묻는 수진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백혈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무서워? 회장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수진은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운했지만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난했던 항암 치료가 끝나고 마침내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먼저 골수 채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뼈에서 골수를 뽑아내는 수술이었습니다. 전신 마취 후 꿈속에서 어린 수진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은주가 깨어났을 때 수진의 이식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딸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수진의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평생 가장 긴 4시간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민호도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따님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식은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생착을 기다리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생착? 이식한 골수가 수진의 몸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2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수진을 봤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은주는 매일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수진 곁에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점심에는 미음을 떠먹여줬습니다. 저녁에는 수진의 손을 잡고 30년간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루미에르는 빛이라는 뜻이야. 넌 내 인생의 빛이었거든. 매일 너를 생각하면서 일했어. 회사도 너를 찾기 위해서 만든 거야. 수진은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력을 조금 회복한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럼 너보다 소중한 건 없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2주일 후 골수 이식이 완전히 성공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입니다. 완치입니다.
완치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민호가 축하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병실이 꽃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30년 만에 들어보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모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차민호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신랑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2년 만에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제가 놓친 모든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걸음마,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졸업, 모든 걸 놓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첫 손녀가 될 아이였습니다. 임신 내내 수진이를 돌봤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태교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못해준 모든 것들을 손녀에게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출산 당일에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수진이를 낳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무서웠던 시간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녀 태어났어요. 차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알려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를 안았습니다. 30년 전 강은주가 수진이를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아주지 않아도 되는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은진이에요. 할머니와 엄마 이름을 한자씩 따서 지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3대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은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까지 얻었습니다. 저는 은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창 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환한 별빛이었습니다. 문득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어졌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저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불렀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밤하늘에. 두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모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진이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위도 우리 곁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아빠의 손이 연결됐습니다. 30년의 이별도, 아픔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사라졌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빛을 되찾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은주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